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고대 문명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영어로 Mesopotamian Civilization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문명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최초의 문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이번 학습 목표에 대해서 자세히 보자면 고대 수메르는 메소포타미 문명 중 어, 하나의 그 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 보여주는 문명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수메르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수메르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생긴 최초의 강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지금 이 다음 사진에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색칠되어 있는 초록색 지역이 정확히 살았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수메르는 종교와 숭배의 중심지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러 가지 신전들을 건축했습니다. 옆에 사진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신전의 한 가지죠. 네, 다음으로 정치 및 사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메르는 단단히 조직된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독립적이었지만 어떨 땐 협력하며 또한 각자의 의무를 시행하기도 했어요. 옆에 이제 삼각표를 보도록 할게요. 이 삼각표는 수메르의 신분 조직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우리나라와 참 비슷하게 맨 위에는 왕, 귀족, 그 다음에 성직자, 필경사, 그 다음에 장인과 일반 백성, 그리고 노예, 이 순인데요. 이 신분 제도에서도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직자가 꽤 높은 직이라는 신분으로 보아서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한 번 더 알 수 있고요. 필경사의 직급을 보아서도 글 쓰는 능력이 참 중요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메르의 특징 중 하나가 노예의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의지했다는 겁니다. 수메르인들은 또한 문화와 종교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활동들을 했는데요. 문학면에서는 상업 용지 및 정치 기록과 같이 글쓰기가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때 사용한 문자는 서령 문자라고 수메르의 특유 글자였습니다. 다음은 미술 분야입니다. 미술 분야는 종교적인 이유로 굉장히 많은 조각상과 신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시가 지구라이트인데요. 지구라이트는 기념비적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념비적 건축물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영어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바로 Monumental Architecture입니다. 그다음에 과학 분야에서는 천문학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수학에서는 숫자가 12, 60, 360과 같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종교에서는 신이 자연에 있고 또한 애니미즘 사상을 믿었는데요. 옆에 있는 애니미즘의 정의를 한 번 더 복습하길 바라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수메르의 문화는 전쟁과 무역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널리 퍼뜨려졌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시 학습 목표로 와서 수메르에서 본 문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확실한 국가와 정부고요. 두 번째는 도시의 탄생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두 키워드는 아주 연관성이 깊습니다. 도시가 탄생해야 확실한 정부가 생기고 확실한 국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의미로 넘어가서 어, 수메르에서는 이제 글쓰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전부터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정교한 기록의 정리가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교한 지적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무역과 제조업을 격려하기도 하고요. 또한 새로운 분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분열에는 다양한 신분 계층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문명의 대조표를 한번 볼게요. 문명이 꼭 좋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장점과 단점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일단 문명의 장점부터 먼저 볼게요. 문명의 장점에는 새로운 기술적, 문화적, 정치적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무한한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체계적이게 되고 그러면서 더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거에는 단점이 꼭 있죠. 일단 1번 불평등, 아까 분열에서 얘기했던 신분이 생겼고요.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발달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이나 결과 이런 거를 더 맹목적으로 쫓았던 계기가 되기도 하죠. 아까는 전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바라보았다면 이번에는 후기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게요. 이번 단어 키워드는 정복의 반복이고요. 학습 목표를 한번 볼게요. 학습 목표는 중동이 정복과 침략을 지속적으로 당한 이유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겁니다. 수메르 문명 이후에는 아카드 제국이 있는데요. 이 아카드 제국에서 저희가 알 인물은 딱 한 명입니다. 바로 사르곤 1세죠. 사르곤 1세는 최초 통치자로 제국을 통일시켰고요. 전에 있던 수많은 도시 국가들을 통합시켰습니다. 또한 전문적 군대를 조직하고 그걸 확대시켜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최초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를 위해서 글 혹은 글자 혹은 기록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 제국은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옆에 사진을 한번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별 인물은 하무라비인데요. 위대한 지도자 하무라비죠. 하무라비는 공직자와 판사의 대규모 네트워크를 건설했고요. 또한 이제 여기서 세자지 길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정교 분리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와 정치를 분리했다는 뜻이죠. 또한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법의 성격이 굉장히 가혹적이고 보복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은 천문학과 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현대의 60분 혹은 360도 개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제국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갈게요. 3단원은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이번 학습 목표는 이집트 국가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특징 중 하나가 아주 강한 왕권을 가졌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신격화된 군주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는 특별한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신의 징후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신도 그냥 아무 신이 아니라 호루스라는 신인데요. 호루스는 그 이집트 신들 중에서도 왕인 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박물관이나 혹은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호러스는 이제 사람의 머리로 표현이 되지 않고 송골매의 사진으로 표현됐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회의 기본 양식에 대해서 바라볼게요. 이집트는 강한 왕권 때문에 파라오의 권력에 따라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집트 사회는 농업 사회로 물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에 굉장히 집중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정부 상태에 대해서 바라볼게요. 문명화 전에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반면에 문명화 이후에는 큰 정부 단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메소포타미아와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적은 정치적 문제와 침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거에 좀 더 이제 깊숙이 보자면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권위적이고 중앙 집권화되어 있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보자면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크나톤입니다. 아크나톤은 유일신 종교를 만들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는 지구라이트가 있었다면 이집트는 바로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는 죽음 이후에 집과 하인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안정된 사회는 바로 질서 있는 죽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이런 호기심 때문에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아까 보았던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술로 넘어와서 이집트는 상형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상형 문자는 뱀이나 그릇같이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이 됐고요. 이와 자연스럽게 파피루스 종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양력을 사용했어요. 이집트 달력에는 12달,
그다음에 일주일이 열흘로 구성된 달력이 있었어요. 또한 약초를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집트의 종교로 넘어오면 종교는 사후 세계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이래서인지 무덤 준비 혹은 미라 만들기와 같은 활동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속성과 변화로 넘어왔는데요. 지속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이집트는 굉장히 적합한 예시입니다. 이집트는 사방이 사막과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되어 있어서 적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작았지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를 안다면 이집트가 고, 중, 신 왕국으로 나뉘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적은 변화들이 그렇게 왕국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중동 아시아, 크레테 지중해에서 공격과 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섞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공식 노예제인데요. 이집트는 원래 없었던 공식 노예제가 신왕국에 들어서면서부터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집트의 큰 역사 맥락을 보자면요. 1150 BCE의 침략 이후로 꾸준한 추락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번 학습 목표를 한번 볼게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요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 수 있다입니다. 일단 공통점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둘 다 사회 계층화가 되어 있어서 귀족과 지주 계층이 존재했고요. 강력한 성직자 계층이 존재했어요. 둘 다 대다수가 백성이었으며 노예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둘 다 천문학이 중요했고요. 공통된 수학, 여기서는 이제 측정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이 존재했어요. 또한 이제 둘 다 보수적이며 느린 변화, 현대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 느린 변화가 있었고요. 또한 중요하며 영향력 있는 정통 혹은 문화를 나누었다고 하네요. 자, 일단 차이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왜 차이점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집트는 지형적으로 고립되었던 거에 반해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적은 침략을 받았고요. 메소포타미아는 더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이집트는 여기 밑에도 있지만 더 적은 무역 활동을 했고 메소포타미아는 더 많은 무역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집트는 그래서 사회가 아무래도 침략이 덜 있으면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밝았던 반면에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불안전했고요. 이집트는 그래서 강력한 중앙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메소포타미아는 도시 국가라는 하부 조직이 존재했고요.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문학적 측면이 발달했던 거에 반해 이제 이집트는 기념비적 건축물이 많이 발달했고요. 이집트는 이제 현 세계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지금 살기 힘드니까 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많은 기술적 발달과 많은 무역 활동을 했지만 이집트는 적은 기술적 발달과 적은 무역 활동을 했고요. 둘 다 이제 전형적인 그 여성상 혹은 이상적인 여성상이 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단어로 넘어와서 아프리카와 동지중해의 문명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여기 이번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문명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학습 목표를 한번 볼게요. 학습 목표는 유대교의 중요성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쿠시와 아크숨 왕국이 있는데요. 쿠시는 이집트 다음으로 생긴 최초의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1000 BC에 쿠시는 강력하며 독립적인 정치 구성 단위로 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는 메로에로 정했고요. 철 기술이 굉장히 숙련되었으며 아프리카의 수많은 지하 자원에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발달된 글 체제를 갖고 있었으며 강한 왕권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또한 아프리카 문물의 통로가 되어 수출 혹은 수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쿠스 왕국은 이런 쿠시를 패배 혹은 멸망시켰습니다.
마지막 지역으로 넘어와서 바로 지중해인데요. 이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지중해는 여러 가지 작은 센터들이 모이면서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그 중에 한 그룹인 유대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 문명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농업도 함께 발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던 유일신교는 유대교로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결국 종교가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었던 종교책은 바로 토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유대인들은 정확히 살고 있던 지역은 없고요. 저희가 넘어와서 그 지역에 정착되어 있던 문명을 좀 더 바라볼게요. 두 가지 문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하나는 미노스고 하나는 페니키아입니다. 미노스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와 함께 무역을 했고요. 그리스 본토를 결국은 이렇게 조금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 혹은 로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페니키아는 무역을 통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켰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어가 이제 라틴어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는 다 아시죠? 이런 라틴어의 뿌리는 바로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간단한 알파벳에서부터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어인 유산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학습 목표는 바로 중동과 북동 아프리카의 주요 유산입니다. 유산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후대에 남긴 영향이 생각나죠. 근데 언어는 인도 유럽 어족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철 사용을 소개함으로써 이제 더 발달된 농업이나 무기를 만들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군 지도부가 선택한 지도자를 선호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긴 업적은 수학과 과학의 기본적 지식과 뭐 글쓰기 또한 주요 기술들 이때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농업과 같이 그런 그 당시에 중요했던 기술 같은 걸 남겼다고 합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유대교와 여러 가지 악기들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단원이 끝났고요. 간단한 복습만 하고 이제 완전히 끝내줄게요. 자, 오늘 배웠던 건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문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해서 이제 유명한 수메르가 이제 거기에 아카드와 바빌로니아 제국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와서 이집트에 대해서 배웠고, 그 이후에 쿠시 이런 왕국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 다시 넘어와서 유대교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더 배웠고요. 또한 페니키아 이런 조그마한 왕국들에 대해서도 좀 더 배웠습니다. 그 특징들에 대해서도 배우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대해서 비교하기도 했죠. 자, 이런 거 조금만 주요 특징 같은 것만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요. 이 단어 배우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